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자, 오늘 2월 23일 토익 리스닝 Part 1, 3의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요. 정말 유용한 그리고 유익한 고퀄리티 학습 컨텐츠를 무료로 여러분 접해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시청하고 난 이후에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Part 1, 3의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Part 1부터 시작해 볼게요. Part 1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해커스 이론서로 학습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에게는 반가운 표현들이 꽤 많이 등장을 했던 시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 사진이 5장이 등장했고요. 사물과 풍경이 찍혀있는 사진이 1장 등장했고, 자, 속도가 조금 빠른 편인데 Part 1부터 속도감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난이도를 중으로 측정한 가장 큰 이유는요. 딱 사진을 봤을 때 두드러지는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것들이 정답 표현으로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표현을 알고 계셨다면 사실상 그렇게 크게 까다롭지는 않았던 Part 1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파트 1은 아무래도 어휘력과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혹시 오늘 시험에서 내가 모르는 그런 생소한 표현이 좀 등장해서 당황하셨다면 다음 시험 대비를 위해서 여러분 해커스 이론서에 등장하는 그런 다양한 표현들을 꼭 익히고 다음 시험을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험을 위해서 또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표현들이 등장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는 모습을 한번 취해 볼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 또는 이런 모습 어떠세요? 제가 지금 이 화면을 가리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는 이런 모습을 묘사할 때 등장할 수 있는 표현이죠. 바로 pointing at something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여러분 point라는 동사 뒤로 at 또는 to 또는 toward라는 전치사가 함께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비교를 좀 해볼게요. 종종 Part 1에서도 이 손을 이렇게 뻗는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reach for 이라는 표현이죠. 자, 뭔가를 뻗고 있다. A man is reaching for a document 라고 한다면 문서를 잡기 위해서 손을 뻗는, 그러니까 목적이 있죠. 뭔가를 잡기 위해서 손을 뻗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이 바로 reach for something 이라는 표현이라는 점. 약간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이 pointing at이라는 것은요, 조건이 뭔가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어야 돼요.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리킬 수도 있고 이렇게 가리킬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가리킬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pointing at이라는 표현을 이런 손동작으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사진 속 남자가 랩탑, 흔히 이제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 왼손을 한번 보시고요. 이 두 분의 시선이 다 이 랩탑의 스크린, 모니터에 향해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이 손 동작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죠. A man is pointing at a screen. 남자가 화면을 가리키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가리켜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pointing at 이런 표현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여러분 내가 뭔가 확신이 좀 들지 않았어요 라고 한다면 Part 1은요, 오답 소거법이 있잖아요. 내가 알아들은 범위 내에서 오답의 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하나 다 소거해 나가는 식으로 정답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고민이 되면요, 지우면 안 돼요. 세모 표시로 일단은 보류를 해 두셔야 되겠죠. 설거지하는 모습이 또 Part 1에서 많이 등장하잖아요. 자, 어떤 표현들을 알아두셔야 할까요? 일단 싱크대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설거지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washing the dishes 또는 doing the dishes 라는 표현이 가장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표현이라면, 자, 이 외에도요, rinse 동사 원형으로 rinse라고 하면요, 물로 헹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틀어놓고 물로 뭔가를 헹구는, 씻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등장한다면 이 rinsing 이란 표현이 또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 만약에 이렇게 솔 같은 걸로, 수세미 같은 걸로 뭔가 문질러서 닦고 있다
이런 모습을 초점을 두고 묘사한다면 scrubbing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문질러 닦다. 그 다음에 물기 같은 것을 닦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wipe, 문질러 닦다라는 뜻을 보통 천으로, 헝겊으로 닦다라고 할 때 쓰이는 동사가 바로 wipe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니까요. 이렇게 같이 좀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인도라고 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pavement라는 표현은요, 이때 앞에 이 pave란 단어가 동사 원형으로 쓰이는 경우에 도로를 포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럼 pavement는 이제 포장도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스팔트 도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walkway, sidewalk, path 또는 pathway, trail 모두 다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뜻하는 그런 도로를 묘사할 때 등장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약간의 특징들이 좀 있다면요. 흔히 이제 뭐 path나 trai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숲에 나 있는, 숲에 자연스럽게 나 있는 그런 오솔길이나 그런 숲길 같은 걸 묘사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특히 산책로나 등산로를 trail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들은 공통점으로는 이제 도로를 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되 약간의 차이점도 같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Part 1은요, 여러분 항상 문장 안에서 단어들을 익혀나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맞히고 틀리고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항상 여러분들이 그동안 풀어봤던 문제들의 나머지 선택지들이 있죠. 정답을 제외하고라도 정답을 포함해서 나머지 선택지들에 등장했던 표현들을 문장 안으로 여러분들이 익혀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항상 쉐도잉, 듣고 따라 읽는 쉐도잉 학습을 반드시 병행해 주셔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한 이미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여기 인도 쪽에 쭉 의자와 테이블이 놓여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 모습을 한번 이렇게 묘사해 보면 어떨까요? An outdoor dining area is arranged along the walkway. 자, 일단 outdoor dining area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쵸? 왜냐면 테이블과 그리고 의자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dining area, 그리고 야외, 식사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야외 식사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along the walkway라고 했어요. 자, 사진을 보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 도로를 쭉 따라서 놓여 있는 상태가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또 예문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Part 1의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문제를 푸시고 난 다음에 모든 문장들을 쉐도잉함과 동시에 각 사진마다 예문을 한 2개 정도 만들면서 넘어가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요. 일단 가능한 정답 보기 하나를 만들어 보시고요. 또 두 번째는 매력적인 오답 보기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관점에서 난이도를 한번 높여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예문을 2개씩 만들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파트 3로 갈게요. 자, 난이도는 중상에서 또 상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개개인의 실력에 따라서 체감 난이도는 확연히 이제 달라질 텐데요. 항상 이제 총평을 할 때는 과거에 있었던 그 시험과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어떤지를 제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푸셨던 4가지 LC의 4파트들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파트는 파트 3였는데요. 그동안에 나왔던 난이도들을 쭉 고려해 봤을 때에는 이 정도 난이도라면 한 중상 정도라고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난이도를 좀 높게 측정하는 이유는요. 자, most likely를 포함하는 문제가 9문제나 등장을 했다는 점. 인데요. 이 most likely를 포함하는 문제들은 약간 유추해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파트 3에서 평균 한 2-3문제 정도가 나오는 편인데요. 이번 시험에서는 9문제가 등장했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직업 근무처, 장소를 묻는 문제들이 총 8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잘 맞췄느냐, 맞히지 못했느냐가 파트 3의 점수를 이제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속도가 좀 빠르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트 3, 그러니까 전개가 좀 빠른 편이다 보니까 연달아서 그 다음 문제까지 또 그 다음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땐 항상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주셔야만 한다는 것. 놓쳐도 되는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놓쳐도 되는 문제들을 개수를 좀 정해두시고 만약에 놓쳤다면 거기에 묻어두고 그냥 앞으로만 직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시험 파트 3의 난이도를 높이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문제 유형, most likely를 포함하는 문제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직업이나 근무처, 장소를 묻는 문제들은요, 이런 식으로 문제 속에 most likely를 주로 포함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자, 해석은 뭐뭐인 것 같은가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단서가 좀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표현을 듣고 유추를 해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이 most likely를 포함하고 변별력을 좀 많이 높이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부터 확인해 볼게요. Where most likely are the speakers? 화자들은 어디에 있는 것 같은가? 라고 물었는데요. 자, A번에 fabric store, B번에 at a clothing store. 둘 다 상점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제품을 취급하는지를 잘 구분을 해서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청취 전략을 세운 채 지문에 집중을 해주셔야만 하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제 방 침대를 덮을 만한 천을 찾고 있어요. fabric을 찾고 있는데요. 자, 남자가 답을 하기를 fabric은요. 7번 복도, 7 aisle에서 보실 수 있어요. 라고 답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자가 침대를 덮을 수 있는 패브릭을 구매하고자 하고 그리고 구매하기를 원하는 그 제품인 패브릭이 7번 아일에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상점입니다. 근데 뭘 취급하는 상점이겠어요, 여러분? 바로 패브릭, 직물, 천을 구매할 수 있는 상점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정답은 A번으로 연결을 해 주셔야만 하는 문제죠. 괜찮으신가요? 자, 또 다른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요. Who most likely are the speakers? 자, 이번엔 화자들은 누구인 것 같은가? 화자들의 직업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여러분 선택지에 farm workers라고 하면 농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B번은 기술자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직접적인 단서가 언급되진 않을 거니까 이 직업과 관련한 표현들을 노려들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여자가 말해요. 우리가 심으려고 주문한 씨앗들을 자, 우리 plant라는 표현은 미국식은 plant, 영국 호주식 발음은 plant 이렇게 발음이 되죠. 자, seeds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네요. 심으려고 주문한 씨앗들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pick up some seeds 하는데 제 트럭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어요. 라고 하자 남자가 제가 그럼 barn, 헛간에 가서 점프 케이블 가져올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점프 케이블을 가지고 이제 배터리에 연결을 해서 차가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남자가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화자들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강력한 단서는요. 지금 우리가 심으려고 주문한 씨앗들이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라는 것은요, 여러분. 화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대명사잖아요. 그러면 화자들은 어떤 업무를 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죠? 씨앗을 심는 일을 담당을 하시고 그리고 헛간이라는 곳이 근무처에 위치해 있더라는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어떤 장소를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농장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화자들의 직업은요. 선택지 가운데 농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능성이 가장 likely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truck, battery라든지 혹은 뭐 점프 케이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막 비번으로 유추해 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분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뭐 배터리, 점프 케이블 연결을 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상황과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유추에 접근을 해주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통은 우리 most likely를 포함하는 문제가 표기된 세 문제 가운데 첫 번째 문제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첫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자칫하다간 다음 문제 타이밍을 연달아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앞서 제가 이런 most likely를 포함하는 문제가 총 8문제가 나왔다고 했죠. 직업, 근무처, 장소 묻는 문제들 가운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에서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가 등장을 해버리면 이제 그 지문 전체적인 이제 타이밍을 연쇄적으로 좀 놓치게 되지는 않았을까. 그 부분이 조금 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다들 잘 맞히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23일 토익 2월의 마지막 시험이었죠. 무려 3번 중에 마지막이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특히 연타로 짝짝짝 3번 보신 분들, 오늘은 좀 졸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LC의 난이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더 많은 자료를 다운받고 싶잖아요. 뭐 토익 자료라든지, 오늘 뭐 시험 정답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나도 기웃기웃 보고 싶다. 여러 가지 모든 그 자료는 해커스 영어, 또는 해커스 토익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서 모두 확인 바라고요. 자, 우리 난이도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파트 제가 맡은 2랑 4의 난이도는요. 그냥 무난했다, 쏘쏘. 쌤 이거보다 더 쉬워질 수 있나요? 저는 거의 최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쉽게 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이 정도가 딱 적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토익 중에서도 이 정도면 좀 적당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이유가 있는데요. 파트 2는 원래 이 두 가지가 정말 우리를 어렵게 당황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막 돌려 말하고 막 뒤통수 치고 막 반전 응답 이런 게 개수가 제가 봤을 때 줄어들었고 이번에는 그다음에 그 정도가 더 심해질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돌려 말하는 거는 그래 사실 다이렉트한 편이다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물론 이번 시험이 처음이었다. 그럼 당연히 어렵죠. 이런 변칙 응답에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멀리 갈 수도 있어요. 아마 이제 한 2번, 3번 연속으로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시험에는 그 개수가 조금 줄어들고 정도도 심하지 않았다. 그렇게 제가 중을 잡아봤고요. 파트 4의 경우에는요. 거의 들리는 그대로 그냥 바로 고르면 스피드하게 내 시선과 성우의 말이 일치하는 그 순간만 맞추셨다면 아주 뭐 여유롭게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 뭐 약도 문제라든지 뭐 큰 따옴표 문제라든지 어려운 애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전반적인 평가는 A씨가 전반적으로 특히 2랑 4는 약간 뭐 중에 가까워서 여러분 그 시험 성적 나오기 전까지 좀 싱겁게 드세요, 음식을. 왜냐면 이때 염전을 많이 드셔야 되니까.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물토익일 때는 점수가요 너무 짜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야박한 거죠. 내가 하나 틀렸는데 실수인데 가차 없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막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불토익 때랑은 조금 다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물토익이라고 와 기뻐할 게 아니라 물토익일수록 정신줄 잘 붙잡으시고 나 실수를 용납해서는 안 돼. 그렇게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은 항상 최소 2번, 많게는 3, 4회까지 쭉 보시고요. 점수가 물토익이냐 불토익이냐 따라서 LC는 널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감안해 주시고 오늘 토익은 그래도 조금 쉬워서 점수를 조금 대박을 기대하긴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평서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원래 평서문은 좀 어려운 편인데 제가 원래 별표 3개를 하거든요. 근데 얘는 오늘은 좀 하나를 했어요. 왜냐면 오늘은 중간 정도 난이도였기 때문에 The shuttle bus has no fee. 야, 공짜래 셔틀버스. 이런 애들을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하고요. 보통 이렇게 정보를 듣고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MBTI T 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제가 F인데 T 꿈나무 F거든요. F가 60%라서 조금만 더 하면 T로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절대 나오지 않아요. 우리 T분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질문 대마왕이죠. 호기심. 그죠? 그다음에 이제 알고 있는 정보가 많고요. 정보쟁이죠, 정보쟁이. 그다음에 알아서 척척 공감은 못하지만 해결은 해준다. 감동이죠, 그쵸? 이렇게 보통 T분들의 특징이 대략 이렇게 잡히지 않나요? 자, 그러면 정보를 듣고 이거 3개 중에 하나. Does it go to the airport? 그래? 그 공항도 가나? 얘가 공항에 가야 되나 보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질문으로 대답한 케이스라고 보여지죠. The manager approved the proposal. 기쁜 소식이 있어. 매니저님이 proposal, 우리 제안서를 승인해줬어. 소식입니다. 소식. 그럼 또 이 3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슨 proposal?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요. 사실 해결할 건 전혀 없죠. 문제가 있어야 해결을 하죠. 왠지 제 생각엔 요게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I read an email.
굉장히 별로 사이가 안 좋나 보다. 이메일 읽었어. 나 이미 그거 알아. I know it already.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건 약간 정보 제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조금 어렵게 낸다면 뭐 그럴 수 있어요. She really liked the design. 왜냐면 그 디자인을 좋아하셔서 승인해 주신 거야.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평서문에서 무난하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번 시험에는 굉장히 심플하게 아주 깔끔하게 나왔다. 괜찮다. 간접응답도 평소에는 어렵지만 제가 원래는 또 얘가 막 이렇게 별표가 3개 정도 되는데 하나만 달았습니다. 볼게요. Can you give me details about the project? 문제 되게 쉽죠? 프로젝트 디테일 좀 줄 수 있어? 그래, 뭐 내가 이메일로 보내줄게. 그래,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요. 캐비넷 한번 봐볼래?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에 대한 그 서류 같은 게, 정보 같은 게 어디에 있다? 캐비넷에 있습니다. 그냥 좀 말로 해주지. 다이렉트예요? 인다이렉트예요? 인다이렉트하게 알려주는 거죠. 안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가 직접 한번 거길 봐볼래? 하나를 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건 마치 해커스 1별관이 어디죠? 라고 물어봤는데 저기 2별관 옆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기 해커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기 약도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끼고 알려주는 건 알려주는 건데 그쵸? 이렇게 간접응답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번 토익 괜찮다 라고 느꼈고요. 자, the catering company offers special cakes, right? 야, 걔네 케이터링 LC에서 좋아하잖아요. 출장 음식 업체. 걔네 되게 스페셜 케이크, 특별한 케이크를 이렇게 좀 주지 않니? 라고 해요. 그러면 네, yes. 아니요, no. 이렇게 나오면 다이렉트하지만 살짝 좀 꼬면 또 어떻게 되느냐? They need a few weeks notice. 노티스는 미리 공지하는 거죠. 아마 몇 주 전에 아마 알려줘야 될 거야. 그러면 앞에 뭐가 함축이 돼 있는 거예요? Yes. 하지만 미리미리 너는 주문해야 될걸? 라는 게 앞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약간 간접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여러분 다 안 하고 뭔가 앞에 숨겨두고 뒤에 숨겨두고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함축이라고 합니다. 함축 한번 봐볼까요? 이거는 제가 별표를 2개 붙였어요. 이거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 정도 함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Which meeting room did you reserve? 어떤 회의실을 예약하셨나요? 나 위치 잡았어. 위치로 물어보면 그래. 미팅룸의 종류로 말하면 돼. 뭐 미팅룸 B 이런 거 나오겠지. 했는데 15 people registered. 나는 오답 처리했어 이거. 그죠? 이런 분들 많죠. 아니 무슨 위치로 물어봤는데 15 people이야. 왜 갑자기 수량을 말하고 난리야. 나 지울래. 근데 뒤에 들어보니까 그럴 게 없네? 그럼 또 이제 멘붕. 거기서 이제 하얘져요. 그래서 다음에 이게 슈르륵 지나갑니다. 겪으셨죠. 그쵸? 자, 우리가 왜 얘를 정답으로 골라야 되냐면요. 이 말이 함축이 돼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I booked one that can hold 15 people. 그 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친절한 버전, 미주알 고주알 버전, 이거는 함축 버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너 회의실 어디 예약했어? 15명 왔거든요. 그럼 15명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나 보죠. 그쵸? 얘네 사이에 그런 방을 알고 있나 보죠. 그래서 이 어색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생뚱맞아 보이지만 그럼 상황 안에 들어가 보세요. 회의실 어떤 회의실 예약했어? 15명 왔네요. 거기에 맞는 회의실을 등록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 파트 2는요. 베스트 앤서를 찾으려고 하세요. 이런 건 없습니다. perfect. 왜? 그렇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 질문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그런 그 전제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which meeting room 이렇게만 말하면 그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막 각각 다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상황을 설정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perfect answer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로. perfect 하려면 그냥 완전 미주알 고주알 말을 해줘야죠. 전제를 깔아줘야죠. 아예 그럴 리가 없게, 아예 새어나갈 리가 없게. 하지만 우리는 이 짧은 문장 안에서 이 안에서 최대한 그 안에서 뭐다? best answer. 그나마 쓸만한 애. 얘 아닌 것 같아. 때에 따라 될 수 있지만 얘보단 좀 덜 되는 것 같아. 얘랑 좀 더 베스트인 것 같아. 이거를 보는 능력을 기르시는 게 파트 2를 마스터하는 방법이에요.
아셨죠? 꼭 이렇게 이것도 말 되지 않나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얘보다는 덜 되는 거예요. best보다는 말이 덜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애초에 perfect answer는 없어요. 그나마 얘를 쓸만한 거죠. 그 보기에서. 네, 15명을 이게 수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홀드에. 네, 뭐 제가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장. Do you prefer to do the work today or wait? 너 그 일 오늘 할래? 아니면 왜 기다릴래? 이렇게 이제 선택 의문문. 나쁘지 않았어. 나 뒤에 들었어. 아주 좋아.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벤더 나오고 막 도대체 왜 벤더가 나오지? 아닌가? 이게 또 지우신 분들 많죠. 야, 너 오늘 그 일을 할래? 아니면 다음에 할래?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야, 너 오늘 벤더 만나지 않니? 함축. 그럼 뭐가 함축돼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동료한테 너 그 일 오늘 할 거야? 다음에 할 거야? 우리 그거 오늘 할 거야? 다음에 할 거야? 물어봤어요. 같이 일을 하는데 내 친구가 너 오늘 누구 만나기로 하지 않았어? 그 벤더 만나기로 하지 않았어? 무슨 말이에요? I thought you were busy today. 오늘 너 바쁘지 않아? 아니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게 함축이 돼 있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파트 2는 이런 티키타카. 파트 2는 conversation. 대화입니다, 대화. 근데 너무나도 짧고 휙 지나가는 아무런 전제도 깔려 있지 않은 차라리 파트 3, 파트 4는 전제라도 있지. 여기가 어디고 식당이고 막 이런 전제라도 있지. 얘는 뭐 식당인지 동료 사이인지도 친구 사이인지도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이 질문만 탁 뱉는 거예요. 언어적인 감각이 있지 않은 이상 바로바로 캐치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여러분도 나중에 언어적인 감각을 기르면 되지만 표면적인 해석만 가지고는 매치가 안 되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 안에 그 언어라는 그 함축된 그 의미 그런 걸 알려면 이 컨버세이션을 완벽히 마스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는 베스트 앤서에만 일단 초점을 맞춰서 정답을 고르는 것도 능력입니다. 네. 자, 우리 정리하자면 파트 2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세 가지 조심하세요. 아까 뭐 말했죠? 평서문, 그 다음에 간접응답, 또 간접응답보다 더 한술 더 뜨는 애들이 누구다? 함축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어려운데 이 정도가 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별을 이렇게 3개를 안 달고 2개, 1개만 달았습니다. 원래 불토익일 때는요. 진짜 끝도 없어요. 막 요단강을 건넙니다, 진짜로. 점수 잡는 Hackers.